따님 살리려면 빨리 오세요. 밤 늦은 시간 공중전화. 낯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 한 걸음에 달려온 태범은 통화 내용을 따라 무엇인가 다급히 찾습니다. 발견한 쪽지엔 아빠, 살려줘. 그때 사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보호자 자격 없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혼수 상태라 아빠도 못 살아볼 텐데. 태범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데 설이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윤태범은 거실불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보리차 컵이 들려 있었지만 언제 식었는지 알 수 없었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쥐고만 있었습니다. 69회를 살아오면서 몸이 먼저 아는 게 있었어요. 걱정이 생기면 잠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딸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어요. 바쁘다는 말에 그냥 끊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범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은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죠. 숨을 한번 꾹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윤서린 씨 병실 침대 프레임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발신 번호를 봤어요. 병원 근처 공중전화였죠. 젊은 여자 목소리, 숨을 죽인 어조, 위치까지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태범은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조금 후들거렸죠. 하지만 발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키를 집어드는데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3번 만에 겨우 쥐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고 울렸어요. 태범은 핸들을 쥔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이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간 사고가 나는 거였죠.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만 혼자 깜빡이고 있었죠. 태범은 속도를 냈습니다. 라디오를 켤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어둠 속 도로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끝없이 펼쳐졌죠. 그때 라디오 버튼에 손이 닿았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이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차도연 회장 부인 윤서린 씨, 교통사고 이후 장기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의결권 공백으로 경영 불안을 우려하는 재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범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잘 산다고 했어요. 시댁이 너무 잘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라디오는 딸 이름 앞에 의결권이니 재단이니 경영 공백이니 하는 말들을 줄줄이 붙여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은 딸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건지 그 질문이 가슴을 눌렀어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달렸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딸 생각이 났죠.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은 저 병원 어딘가에 창백하게 누워있다는 거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겨울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죠. 시동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빛이 싸늘한 사람이었어요. 친정 쪽은 출입 명단에 없으십니다.
가족이 아니세요. 내 딸이요. 태범이 옆으로 지나치려 하자 남자가 한 발 붙어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먼저 아버님을 버리셨죠. 태범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지만 꾹 눌렀어요. 화를 내면 지는 거라는 걸 69회가 가르쳐줬으니까요. 안내 데스크 화면에 보호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정화. 대리보호자 서미라. 태범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서미라가 누굽니까? 직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 뒤로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휴대폰을 황급히 내리며 딴 곳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죠. 태범은 그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태범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없었어요. 가족사진 한 장도 개인 물건 하나도 없었죠. 하얀 벽에 하얀 침대, 기계 소리뿐이었습니다. 잘 산다던 딸의 방치고는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빈 게 아니라 누군가 전부 치워버린 것처럼요. 명절마다 사진을 보내오던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꽃을 샀다고 문자를 보내오던 딸이었죠. 그 딸이 살던 흔적이 이 방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태범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올 곳이 없었죠. 태범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서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목에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톱 하나가 부러진 채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태범은 그것을 따져 물을 곳이 이 병원 안에 없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링거줄을 따라 눈을 내렸습니다. 연결 부위 하나에만 유달리 두툼하게 새 테이프가 덮여 있었어요. 갓 붙인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요. 태범은 그것을 눈에 담아두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나가 방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권한이 없으십니다. VIP 환자라서요. 태범은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침대 프레임 아래를 손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를 보라고요. 손끝에 종이 끝자락이 걸렸습니다. 꺼냈어요.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는데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획이 흔들려 있었죠. 아버지, 나 살아있어요. 태범의 눈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래쪽은 찢겨 있었죠. 남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아, 미라 믿지 마. 도연이, 거기서 끊겼어요. 누군가 나머지를 뜯어간 거였습니다. 태범은 종이를 손 안에 꼭 쥐었어요. 서린의 귀 가까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며 말했어요. 내가 잘 사는 척한 거 오늘로 끝내. 살아만 있어. 그 순간 침대 옆 모니터 수치가 딱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기계 오류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태범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고개를 드는데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이 왔어. 어머님께 보고해. 태범은 천천히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손 안에 종이를 꼭 쥔 채로요. 태범은 복도 끝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태범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 안의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찢겨나간 아랫부분, 거기서 끊긴 문장들. 누가 뜯어간 건지, 서린이 스스로 없앤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확실한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태범은 병실로 돌아와 설인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다 보니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사위가 될 남자가 인사를 왔을 때 태범은 악수를 하면서 그 손목을 놓지 않았어요. 차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죠. 태범은 그 웃음을 보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집안 장식으로 만들면 너부터 무너뜨린다. 도연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답했어요.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범은 그때 그 눈빛을 믿었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딸이 워낙 좋아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설이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명절마다 시댁 음식 사진을 보내왔고 시어머니가 선물을 사줬다는 문자도 왔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범은 그것들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내가 괜히 걱정했나 싶기도 했죠. 그게 전부 꾸며낸 것이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았어요. 명절에 사진은 왔는데 목소리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끊겼고 얼굴을 보러 오는 일도 점점 줄었죠. 태범은 그때마다 섭섭했지만 잘 사는 애한테 너무 매달리는 건 아닌가 싶어 참았어요. 그게 실수였던 거죠. 동이틀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태범은 직감했어요. 보통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또각또각 굽이 높은 구두 소리였고 속도가 일정했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문정아였어요.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옷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손에는 묵주를 쥐고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서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눈가에 눈물도 살짝 맺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꼭 깨어날 거예요. 하늘이 이 아이를 버리시겠어요.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근심 가득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측은하게 여겼을 거예요. 태범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를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 눈물이 거쳤죠. 반응 나오면 바로 눌러. 기록은 내가 정리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방금 전까지 기도를 올리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서미라가 다가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4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날렵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자 두 사람이 딱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톱니바퀴처럼요. 서미라가 태범을 발견하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오셨군요.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려서 걱정 많으셨겠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반갑다는 악수치고는 쥐는 힘이 셌어요. 태범은 그 손을 놓으면서 미라의 눈을 봤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로비에서 올라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태범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바꿨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걱정 많은 남편의 얼굴이었죠.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도연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괜히 흔들면 설인이 더 위험해져요. 태범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도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협박인지 걱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아마 그걸 노린 말이었을 거죠. 서린의 개인 물건을 찾아봐도 되겠냐고 묻자 간호사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분실 처리가 됐습니다. 보호자 측에서 정리하셨다고요.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물건들이 분실이라니요. 태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담당 주치의를 만나러 가자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선생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셨습니다. 보호자 외 면담은 어렵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태범의 귀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은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병원 서류 위에서는요. 복도를 걷다가 간호조무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시선을 피해 빠르게 지나쳤죠. 태범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명찰이 잠깐 보였어요. 한지은이라는 이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태범을 따로 불러 세웠어요. 면회실 쪽 빈 복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어요. 아버님, 저도 서린이 걱정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말이죠. 잠깐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딸이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민한 시기에는요. 태범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듣고 있자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내용은 물러나라는 경고였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앞에 섰습니다. 타이어를 확인하려고 몸을 낮추는데 앞바퀴 아랫부분에 가는 금속심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새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태범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말로 경고하더니 이제 손으로 경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요. 태범은 주차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한동안 그 철심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올라오는 길에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69회 된 무릎이었죠.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이 흐려지는 법이었습니다. 화가 날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장사 50년이 가르쳐줬죠.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외투를 벗지도 않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눌렀었죠. 오늘 밤 본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이름 서미라라는 여자, 철심, 의료기록 차단, 그리고 쪽지의 문장들이었어요. 다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걸 누군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태범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결혼한 건 5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차도연이라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집안이 미심쩍었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잘 보이지 않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서린이 워낙 완강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에 태범은 결국 손을 들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버지, 나 해외 투자조합 회의에 다녀왔어. 어머님이 나를 많이 믿어주신대. 그때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해외 투자 회의를 맡긴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가 행복해 보였으니 그냥 넘겼어요. 아이가 좋다는데 괜한 걱정이겠거니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설인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설인이 쥐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조합 의결권과 재단 인사권, 그리고 그 집안이 탐내던 사업 네트워크였죠. 시댁은 그걸 알고 설인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딸을 가족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열쇠 하나를 손에 넣은 거였습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쥔 채 설인은 시댁 살림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단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수익률이 도저히 맞지 않는 투자 상품이 눈에 들어온 거였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설인은 담당 회계 직원을 불러 물었어요. 이 항목 결제 경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제라서요. 저는 그냥 처리했습니다. 설인은 더 파고들려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낼 틈도 주지 않고요. 여보, 숫자는 당신이 봐도 돼. 근데 판단은 우리 집이 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컵을 내려놓는 손이 아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설이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신 선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설인을 불렀어요. 설인아, 가족끼리는 믿어야 해.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집안 숫자를 꺼내면 안 되는 거야.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차 한 잔을 권하면서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설인의 손에 들려있던 장부 사본을 자연스럽게 가져가 버렸어요. 그 손 하나가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손 같았죠. 며칠 뒤 서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설인 씨, 보안 강화 차원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려고요. 회사 규정이에요. 새 휴대폰을 내밀면서 기존 폰을 달라고 했어요. 설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폰 안에는 회계 담당자와 나눈 문자도 있었고 변호사 상담 예약 내역도 있었죠.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회사 규정이라는 말 앞에서는요. 폰을 넘기고 나서 설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 지금 어디까지 온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그 즈음에 점검을 받았어요. 미라가 보안팀을 붙여서요. 점검 뒤에 확인해 보니 일주일치 기록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인이 따지자 담당자가 말했어요. 기기 오류로 보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집안 스마트 스피커가 대화를 저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나눈 말이 다음 날 시어머니 입에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가 아니라 내용이 같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죠. 설이는 그날부터 집안에서는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밖에서 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서요. 새 휴대폰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상담 결과를 듣고 나서 설이는 믿을 수 있는 재단 직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부 사본 복사를 부탁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 금고 세 번째 서랍에 파란 파일을 따로 숨겼습니다. 거기에는 설인이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분 서류, 의결권 위임서, 그리고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항목들을 적어둔 메모였죠. 누군가 이 파일을 찾기 전에 먼저 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저녁 먹으러 나갈까?
좋은데 예약해뒀어.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설인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아니면 달래려는 자리거나요. 설인은 괜찮은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섰어요. 속으로는 오늘 어떤 말이 나올지 가늠하면서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부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저녁처럼 굴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는 눈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설이는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새 휴대폰 메모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어요. 증거 확보했다. 그 문장을 저장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브레이크 등이 이상하게 깜빡였어요.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요. 설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몸이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태범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사고가 아니다. 펜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태범은 수첩을 덮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잠을 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찢겨진 쪽지, 철심이 박힌 타이어, 그리고 설인의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사고가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한 건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태범은 사고 현장 기록을 뒤졌어요. 경찰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빗길 단독사고, 과속 추정. 딱 두 줄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비가 심하게 내렸어요. 설인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경찰 보고서에는 블랙박스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고 직전 먹통이 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절로 먹통이 되는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태범은 그 부분에 줄을 그었어요. 도로 위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 바로 앞 카메라는 각도가 비껴 있었어요. 사고 차량이 찍히지 않는 각도였죠. 공교롭게도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설인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가방도, USB도 없었어요. 구조 기록에는 소지품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설인이 그날 저녁 외출할 때 가방을 들고 나갔다는 걸 아파트 CCTV가 찍고 있었습니다. 태범이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해서 확인한 영상이었어요.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사고 전에 연락한 흔적도 증거를 모았다는 흔적도 전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구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도연 비서실 직원 2명이었죠. 보고서에는 가족이 연락을 받고 지인을 먼저 보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지인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태범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탁자 위에 올려놓고 눌렀어요. 설인이 병원에 실려간 뒤 시댁이 움직인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문정아가 병원에 도착해 공식 보호자로 등록했어요. 섬이라는 대리 보호자로 병원 행정팀과 협약을 맺었죠. 그 두 가지가 몇 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속도였어요. 병원 측에서는 VIP 프로토콜이라는 명목으로 출입 기록을 비공개로 묶었습니다. 면회는 보호자 외 제한이었고 담당 의료진도 따로 지정됐어요. 주치의는 강주환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태범이 알아보니
그 의사는 차도연 재단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미라는 한 발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내가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옆에서 손을 잡고 있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날 뉴스에는 가족의 눈물이 크게 실렸어요. 여론은 자연스럽게 시댁편으로 쏠렸습니다. 태범은 그 기사를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렇게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조용했습니다. 재활 일정이 잡혔어요. 의식불명 환자라도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잡히면 취소됐어요. 보호자 요청이라는 이유였죠. 2번, 3번 반복됐습니다. 주치의는 현 상태 유지가 우선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병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어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방이었죠. 서리는 그 안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야간에만 링거 라인이 교체됐어요. 낮에는 담당 간병인이 상주했죠. 미라가 직접 붙인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병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라에게 보고했어요. 청소 직원도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미라와 복도에서 눈짓을 나누는 걸 태범이 나중에 확인했어요. 서리는 그 안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반응을 보이면 더 위험해진다는 걸 몸으로 느꼈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들리면 시어머니였어요. 빠르고 가벼운 발소리는 미라였죠. 남편의 발소리는 불규칙했습니다. 오래 있지 않았고 말도 짧았어요. 어느 날 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활은 빼. 반응 나오면 곤란해. 미라가 받았어요. 약 좀 세게요. 움직임 소문 사라져야죠.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깨어나기만 하면 끝.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손톱이 시트를 눌렀어요. 울고 싶었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즈음에 새벽 순찰을 도는 발소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른 발소리들과는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가벼웠죠. 링거를 교체할 때 손이 따뜻했고 동작이 천천히였습니다. 서리는 그 발소리를 다른 발소리들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두렵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발소리가 들어왔어요. 링거 라인을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숨을 고르게 유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침대 쪽으로 몸을 숙이는 기척이 났어요. 프레임 쪽에서 손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이 숨을 빠르게 들이마셨어요.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서린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거였어요. 서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아래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죠. 그 눈물이 전부였습니다. 말도 손짓도 표정도 아닌 눈물 한 줄기가 서린이 보낼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서린은 어둠 속에서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요.
제발 이 쪽지가 아버지한테 닿게 해달라고요. 복도 끝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뭐 봤니? 서린의 숨이 멎었습니다. 복도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숨을 참은 채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대답이 들렸죠.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링거 라인이 좀 꼬여 있어서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그러다 하나씩 갈라졌어요. 서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들키지 않을 만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는 건 죽는 것과 같다는 걸 서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서리는 스스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숨은 고르게 쉰다. 손가락 하나도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가렵고 저리고 아팠죠. 오래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등이 쑤시고 목이 굳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시간을 세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구두 소리로 낮을 알고 슬리퍼 소리로 밤을 알았습니다. 식판 냄새가 나면 낮 12시였고 소독약 냄새가 강해지면 청소 시간이었죠.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모아서 날짜를 셌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침대 옆에서 멈췄죠.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서리는 눈꺼풀 위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에서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강 선생, 재활은 빼요. 반응 나오면 우리가 곤란해져.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소리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재활을 빼라는 말은 낫지 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낫지 말라는 말은 이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말이었죠. 평생요.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미라가 혼자 병실에 들어왔어요. 간병인이 교대하는 틈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침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베개가 움직였어요. 옆 탁자 서랍이 열렸다 닫혔죠. 링거 라인 쪽으로 손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미라가 서린 바로 옆에 섰어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내가 깨어나면 내 자리가 없어지잖아.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라면 흔들리기라도 하는데 저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서리는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남편은 잘해주냐.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죠. 서리는 그 반복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짧게 끊었어요. 바쁘다는 말로 넘겼죠. 아버지가 섭섭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 잔소리가 지금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꺼풀 아래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미라가 알아챌까봐 얼굴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려 했죠. 눈물만 흘렀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미라는 잠시 더 서 있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리는 손가락 끝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경련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죠. 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했어요.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병실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몰래 챙겨둔 소형 녹음기였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절반 크기였죠. 시댁이 물건을 다 수거해 갔지만 그것만은 살아남았어요. 구급대가 수거할 때 서린의 겉옷 안쪽 깊은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그 주머니가 딱 붙어 있어서 지나쳤던 겁니다. 그 녹음기가 침대 프레임 아래 좁은 틈에 있었어요. 쪽지를 숨겼던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손가락 끝만 움직여서 닿을 수 있는 위치인지 가늠했습니다. 팔을 조금 내리고 손목을 틀면 닿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기회는 새벽에만 있었어요. 간병인이 교대하는 2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발소리의 주인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그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링거를 확인하는 소리, 기록지를 넘기는 소리가 났죠. 서리는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잠시 멈추는 순간 서리는 팔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목을 틀었어요. 손끝이 프레임 아래 틈에 닿았죠. 녹음기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버튼을 찾았어요.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켜진 거였습니다. 서리는 팔을 천천히 되돌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병실을 나가는 소리였죠. 그날 이후로 녹음기는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와 미라가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침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린아, 어머니 여기 있어. 얼른 나와야 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에게로 몸을 돌리며 낮게 이었어요. 주한이한테 전해. 이번 주 안에 약 조정해 달라고. 미라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반응 없이 유지되는 선으로. 서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프레임 아래 녹음기를 생각했어요. 지금 이 말들이 다 담기고 있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란히요. 그러던 어느 날 검사가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청진기 소리가 났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눈동자를 고정했어요. 반응이 없는 것처럼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손톱 밑을 누르는 검사였어요. 뾰족한 것으로 손톱 아래를 강하게 눌러서 통증 반응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츠리게 되어 있었죠.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르는 순간 통증이 손 전체로 퍼졌어요. 찌릿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었죠. 손가락이 움츠러들려고 했습니다. 근육이 반응하려고 했어요. 서리는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반응하려는 몸을 눌러 잡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치의가 기록지에 뭔가를 적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린의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참았던 것들이 손끝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통증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그날 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응 없어요. 깔끔해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죽이면 시끄러워. 그냥 평생 누워있게 해. 그 말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리는 천장을 향해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손끝 하나도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죽은 척을 계속해야 했어요. 프레임 아래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멈추지 않고요.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것 하나를 붙잡고 버텼어요. 저 작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한 자신이 들은 말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아직 꺼내지 못하더라도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약이 바뀐 건 그 즈음이었어요. 링거를 교체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생각이 느려지는 것 같았죠. 서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정제 계열 약물이 추가됐다는 걸요. 반응을 더 없애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서리는 며칠째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어요.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잘 사는 척을 해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척, 사랑받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이요. 그 연기가 이 지경을 만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쪽지 한 장을 쓰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서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벽 남편이 혼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옆에서 멈췄어요.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손 가까이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어요.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놓아둔 것이었죠. 서린은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싫었어요. 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닿아 있는 동안 서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 손이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손이라는 걸 알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못한 채로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죠. 그 순간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써야 한다고요. 아버지한테요. 종이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병실에 개인 물건은 없었어요. 탁자 위에는 물컵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 검사 때 주치의가 기록지를 가져다 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이 접혀서 탁자 모서리에 끼어 있었어요. 청소 직원도 그걸 모르고 지나쳤죠. 펜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링거 라인을 고정하는 테이프 가장자리에 얇은 심이 들어있는 것을 손끝으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오래 만지다 보면 그 심이 빠졌습니다. 굵기는 볼펜 심보다 가늘었지만 힘을 줘서 누르면 눌릴 것 같았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링거를 확인하는 소리가 나는 동안 서리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탁자 쪽으로요. 종이를 잡았습니다. 테이프 심도 손에 쥐었죠. 발소리가 돌아서는 기척에 손을 멈췄다가 멀어지면 다시 움직였어요. 종이를 시트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이 얇아서 힘 조절이 어려웠어요. 몇 번을 다시 눌렀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으니 글씨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빠, 그 두 글자를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어요. 다 쓰고 나서 종이 아래쪽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찢을 수 있도록이었어요. 위쪽에는 단서를 적었습니다. 파란 파일, 금고 3번째. 아버지가 그 파일을 찾으면 서린이 모아둔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부탁을 적었습니다. 정아와 미라를 믿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남편 이야기였죠. 다 쓰고 나서 아랫부분을 찢었어요. 위쪽만 남겼습니다. 아랫부분은 시트 안쪽 깊은 곳에 구겨 넣었어요. 나중에 처리해야 했죠. 종이를 접어서 프레임 아래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녹음기 옆이었어요. 베개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청소 직원 손이 닿지 않는 각도를 생각했어요. 최대한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어요. 그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링거 라인을 정리하려고 침대 쪽으로 몸을 숙이는 기척이 났죠. 잠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가 손에 걸린 것 같은 기척이었어요. 종이를 꺼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 사람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읽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리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 아래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어요. 그 눈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발 이걸 전해달라는 말 대신이었죠. 발소리가 멈췄어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가 다시 프레임 아래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도로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병실을 나갔죠. 아주 조용하게요. 서리는 그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전해줄지 그냥 모른 척 할지도 알 수 없었죠. 그게 지금 서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지은은 화장실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손바닥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쪽지의 첫 두 글자가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아빠. 그게 전부였는데 그 두 글자로 충분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은은 이미 이상한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약물이 바뀐 것도, 재활이 취소되는 것도, 야간에만 링거가 교체되는 것도요. 수첩에 날짜와 시간과 약물명을 적어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려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딱 한마디였죠. VIP 환자 건은 건드리지 마. 그 말을 들은 뒤로 지은은 조용히 혼자 적기만 했습니다. 날짜, 시각, 약물명, 지시한 사람. 뭔가 달라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쪽지를 봤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지를요. 병원 안에서 말하는 건 안 됐습니다. 위는 이미 막혀 있었어요. 퇴근하면서 원무가 앞을 지나쳤습니다. 지은이 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선배 직원이 있었어요. 선배, 나 좀 부탁이 있는데. 선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초기 접수 서류 말이야. 혹시 긴급 연락처 확인할 수 있어? 선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거 VIP 보안 처리된 거잖아. 왜? 그냥 확인할 일이 있어서. 선배가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 모르는 거다. 잠시 뒤 선배가 사본 한 장을 내밀었어요. 지은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긴급 연락처란에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윤태범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사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근처 골목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지은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연결됐죠. 지은은 숨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윤서린 씨 병실 침대 프레임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전화기 옆 벽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안 할 수는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 눈물 한 줄기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눈물만 흘리던 그 얼굴이요. 지은은 몸을 일으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일을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걸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이요. 그 시각 병실 프레임 아래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쉬지 않고요. 태범은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쪽지의 글씨가 떠올랐어요. 손이 떨리면서 꾹꾹 눌러 쓴 그 글씨가요. 69회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하지만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범은 새벽에 일어나 수첩을 펼쳤어요. 지금까지 적어둔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보호자 명단, 철심, 기록 차단, 약물 교체 흔적, 그리고 쪽지 내용이었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요. 병원이 공범이라는 건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보호자 한 명이 그렇게 빠르게 시스템을 장악하려면 병원 안에 연결된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주치의 강주환이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재활 취소도 약물 변경도 기록 차단도 전부 그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혼자 움직이면 안 됐어요. 태범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범은 오래된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검사가 됐다가 지금은 퇴직한 사람이었죠. 태범은 자기 휴대폰을 쓰지 않았어요. 집 근처 편의점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낯설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휴대폰은 이미 위치가 추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반가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태범은 인사를 짧게 끊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비공식으로 자문 하나만 구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하기로 했죠. 장소는 태범이 정했어요. 조용하고 익숙한 국밥집이었습니다. CCTV 각도를 미리 확인해 둔 자리였죠. 변호사도 움직였어요. 태범이 직접 선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린 쪽 인맥이 아니라 태범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시댁이 모르는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긴급 후견 신청이었어요. 서린의 임시 보호자를 태범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이 보호자 권한으로 재활을 막고 약물을 조정하는 구조를 끊어내려면 그 권한부터 가져와야 했죠. 다른 하나는 의료 감정 신청이었습니다. 외부 전문의가 서린의 상태를 직접 평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병원 측 기록만으로는 안 됐죠. 그 기록이 이미 조작돼 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지금 가진 게 뭡니까? 태범은 수첩을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 기록이 필요해요. 기록 보존 공문도 같이 넣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록을 건드리지 못하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범은 병원에도 직접 움직였어요. 서린이 처음 입원할 때 작성된 최초 접수 서류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행정팀이 막았어요. 태범은 변호사가 준비한 공문을 내밀었죠. 기록 보존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공문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죠. 그 즈음이었어요. 병원 CCTV 열람 요청을 넣었을 때 변호인 쪽에서 새벽 시간대 서린 병실 출입자 명단을 따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야간에 임시 배치된 간호조무사가 한 명 있었어요. 한지은이라는 이름이었죠. 태범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병원 복도에서 스쳤던 명찰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마주쳤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던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범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근무하는 시간대를 미리 파악해둔 상태였죠. 오전 10시쯤 복도 끝에서 지은과 마주쳤어요. 지은이 먼저 굳었습니다. 태범은 지나치는 척 옆을 걸으며 낮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태범은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작고 지쳐 보이는 어깨였어요. 저 사람이 엄청난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태범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가는 길마다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세 번째 코너에서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외웠죠. 일부러 같은 블록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차가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미행이 맞았죠. 태범은 번호판을 수첩에 적었어요.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조회를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태범은 자기 휴대폰 위치 추적을 차단했어요.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아들뻘되는 변호사 사무장한테 물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연락은 전부 공중전화로 했죠. 약속 장소는 매번 바꿨고 동선도 불규칙하게 움직였어요. 69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재단 피해자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린이 금고에 숨겨뒀다는 파란 파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추적하다 보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여럿 나왔어요. 수익률이 맞지 않는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범은 그중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접촉했어요. 만나서 들어보면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투자 구조가 같았고 피해 시점도 겹쳤죠. 이게 서린 혼자 감당하려 했던 일이었다는 게 그때 실감났어요. 아이가 왜 그렇게 혼자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지가요. 태범은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한테 연락이 온 건 이틀 뒤였어요.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죠. 제가 직접 진술할게요. 대신 저희 부모님 주소는 지켜주세요. 태범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책임집니다. 전화를 끊고 태범은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지은의 신변 보호부터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시댁이 먼저 움직인 건 태범이 법원에 서류를 넣은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내용이 날카로웠죠. 차도현 회장 부인 의식불명 상태 장기화, 친정 측 재산 분쟁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안에는 익명의 관계자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정아버지가 딸의 병세보다 재단 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태범은 그 기사를 식탁에서 읽었어요. 커피를 내려놓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접어서 옆에 뒀죠. 화를 낼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시댁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언론 앞에 나선 건 사흘 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도연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 곁에서 하루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병실을 흔들어 놓으시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내가 걱정될 뿐입니다. 카메라가 도연의 충혈된 눈을 클로즈업했어요. 다음 날 기사에는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론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미라는 병원 쪽을 눌렀어요. 행정팀을 통해서 출입 제한 공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호자 외 병실 접근 금지, 면회 시 사전 승인 필수라는 내용이었죠. 태범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 공문을 내밀었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측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태범은 그 공문을 받아들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중전화로요. 변호인이 움직이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왔죠. 직계 가족인 부친에게 최소한의 면회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태범은 그 결정문을 들고 다시 병원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담당 직원이 결정문을 받아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짧았죠. 확인됐습니다. 하루 한 차례 30분 이내로 면회 가능하십니다. 30분이었어요. 그게 법원이 허락한 전부였습니다. 태범은 그 30분을 한 번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서린 명의로 된 재단 지분과 해외 투자조합 의결권의 가처분을 신청한 건 그 주 안이었습니다. 서린이 의식불명 상태인 동안 그 권한이 시댁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했어요. 시댁이 그 권한을 쓰려고 움직이는 순간 거래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시댁 쪽에서 반응이 왔어요.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재단 자금 일부가 움직이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변호인이 보고해 왔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려는 흐름이 있다고요. 태범은 즉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법원이 받아들였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시댁이 패닉 상태라는 건 며칠 뒤 흘러나온 정보로 알았어요. 재단 내부 직원 하나가 변호인 사무실에 익명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금 이동을 지시받았는데 갑자기 계좌가 막혔다는 내용이었죠.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넘겼어요. 자금 이동 지시가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범은 그 서류를 봉투에 넣어 봉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어요. 기록 보존 공문이 들어간 뒤 병원 행정 시스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누군가 특정 날짜 약물 처방 기록을 수정하려 한 흔적이었죠. 그런데 기록 보존 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시도한 흔적만 로그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팀이 그 로그를 확인했죠. 주치의 강주환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인 게 그 직후였어요. 복도에서였습니다. 태범이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간호사가 나중에 진술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어요. 강주환이 말했다고요. 저는 지시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록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강주환의 태도가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는 건 여러 사람이 눈치챘어요. 지은이 무단결근을 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미라가 지은을 복도에서 불러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부드러웠습니다. 계약 갱신을 먼저 얘기했죠. 지은의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왔어요. 지은이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서자 미라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지은의 사물함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 부모님이 사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주소만이요. 지은은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서 나왔어요.
태범 변호인에게 연락한 건 그날 밤이었죠. 변호인이 지은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써온 수첩을 꺼냈죠. 날짜마다 약물명과 변경시각, 지시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그걸 보면서 말했어요. 이게 다 기록돼 있었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부터 적었어요. 혼자 갖고 있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범이 투자 피해자들을 모은 건 그 주말이었어요. 한 명씩 따로 만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조,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태범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수사기관이 먼저입니다. 기자회견은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저쪽에서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죠. 태범은 그날 저녁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어요. 병원 로그 기록, 지은의 수첩 사본, 자금 이동 지시 서류, 그리고 미행 차량 번호판 조회 결과까지였습니다. 언론보다 먼저였어요. 압수수색 명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한 번에 전부 드러나야 했습니다. 조각조각 새나가면 시댁이 수습할 틈이 생기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범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따뜻한 캔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차 안에서 그걸 쥔 채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30분 면회 시간에 서린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차가웠어요. 온기가 없었습니다. 태범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30분 내내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때 태범이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아버지가 길을 만들고 있다. 모니터 수치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태범은 알았어요. 듣고 있다는 걸요. 캔 커피가 식었습니다. 태범은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시동을 걸었어요. 법원 결정문이 병원에 도착한 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지 나흘 뒤였습니다. 의료기록 전면 제출 명령이었어요.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는 서린의 입원 이후 전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죠. 약물 처방 내역, 재활 취소 사유서, 보호자 요청 문서, 야간 처치 기록까지 전부였습니다. 병원 행정팀이 그 결정문을 받아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댁 쪽에 먼저 연락을 했겠죠. 하지만 법원 명령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록들이 봉투에 담겨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변호인이 그 기록 사본을 들고 태범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재활이 취소된 날짜, 보호자 요청 서명, 그 서명이 있고 난 뒤 약물이 변경된 날짜가 나란히 줄을 섰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패턴이었죠. 재활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이틀 안에 약물이 바뀌었어요. 4번이 전부 그랬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어요. 이 패턴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보호자 권한 남용이 됩니다. 치료 방해로도 볼 수 있어요. 태범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딸이 그 안에 갇혀서 버텨온 시간들이 날짜로 찍혀 있었어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태범이 제한적 출입 허가를 받아 병실에 들어간 건 그 이튿날이었어요. 30분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면회 조건이 바뀐 뒤였죠. 태범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켜져 있었죠. 서린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태범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호자야. 아버지가 왔다. 서린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태범이 그걸 봤습니다. 참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병동에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병동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몇 달을 있었는데. 간호사가 법원 결정문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려고 종이를 내려놓는 동작이 너무 빨랐죠. 복도 CCTV가 그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미라가 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범이 자리에 있었지만 미라는 그걸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그 계산되고 차분한 눈이 아니었죠. 뭔가에 쫓기는 눈이었습니다. 미라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서린의 손 옆에 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을 눌렀어요. 통증 검사였습니다.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태범은 알 수 없었지만 서린의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굳어지는 건 봤어요. 미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죽은 척도 잘하네. 태범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또렷하게 말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즉시 복도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보안 담당자도 왔어요. 태범은 차분하게 말했죠. 방금 저분이 환자 손톱 밑을 눌렀습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굳은 얼굴로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시각과 상황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복도에서 미라를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너무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시키셨잖아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복도에 있던 간호사 2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체면이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그 눈빛에서 뭔가가 깨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맞물려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이 나타난 건 그 직후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다가 미라를 보다가 결국 시선을 내리깔고 자리를 피했어요. 공범이지만 결단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강주환이 기록 수정을 시도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약물 변경 날짜 하나를 다르게 입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 보존 명령이 걸려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수정이 반영되지 않고 시도한 흔적만 로그에 남았죠. 병원 내부 감사팀이 다음 날 그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강주환은 내부 조사에 회부됐어요. 변호인이 그날 밤 태범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미라 씨와 도연 씨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약물 변경 지시가 있었던 시점과 통화 시각이 정확하게 겹쳐요. 태범은 전화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은 씨 진술서는요. 완성됐습니다. 약물 변경 지시 경로가 날짜별로 다 적혀 있어요. 강주환이 지시를 받은 경위도요. 봉인해 두십시오. 아직 꺼낼 때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태범은 병실로 갔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복도 창문을 통해 서린이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병실 쪽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새로 배치된 주치의였습니다. 강주환이 내부 조사로 빠진 뒤 들어온 사람이었죠. 태범과 눈이 마주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태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손가락에서 미세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서 차트에 기록했어요. 태범이 숨을 한번 참았어요. 반응이요? 네. 아주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태범은 창문 쪽을 다시 봤어요. 커튼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딸이 버티고 있었죠. 혼자서 이 오랜 시간을 버텨온 거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태범은 고개를 들어 참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마지막 시도가 있었어요. 서린의 약물을 한 번 더 올리려는 처방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새 주치의가 그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보호자 권한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시댁이 아니었거든요. 처방권이 막혔습니다. 시댁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라진 밤이었어요. 처방권이 막힌 다음 날 아침, 태범 임시보호자 확정 결정문이 병원에 도달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들고 왔어요. 법원 도장이 찍힌 결정문이었습니다. 태범이 그걸 받아들었죠. 종이가 생각보다 얇았어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많은 것들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태범은 한 번 읽고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병원 행정팀에 결정문을 제출하자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자 명단이 바뀌었어요. 문정아와 서미라의 이름이 지워지고 윤태범이 올라갔죠. 담당 간호사가 새 보호자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태범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약물 원상복구부터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활 일정 다시 잡아주세요. 같은 시각 수사기관이 시댁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차도연 비서실, 재단 회계팀, 강주환 개인 사무실이 동시에 수색을 받았죠. 녹음 파일 속 목소리들이 하나씩 법원 기록 위에 올라갔어요. 설계한 사람, 집행한 사람, 묵인한 사람이 전부 이름을 불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미라는 자신이 집행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설계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다고 했지만 녹음 안에 목소리가 있었죠. 도연은 카메라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공개 장면이었죠. 지은은 증인 보호 조치를 받았어요. 변호인이 병원 측과 협의해서 복직 처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다고요. 다행이라고요. 약물이 정상화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린의 몸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손가락 움직임이 뚜렷해졌죠. 뇌파 반응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태범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었어요. 처음으로 커튼을 여는 것이었죠.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린의 얼굴에 빛이 닿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이번엔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그래도 분명하게 열렸죠. 눈이 빛에 반응하며 잠깐 가늘어졌어요. 초점을 잡으려는 듯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태범을 봤어요. 태범은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려던 말이 목에서 막혔죠. 서린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어요. 아버지 미안해. 태범은 서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려 했지만 그것도 목에 걸렸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손을 쥔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서린도 울었어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요. 서린의 재활이 시작된 건 눈을 뜬 지 사흘 뒤였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부터였어요. 재활 전문의가 옆에서 하나씩 안내했죠. 서린은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집중했습니다. 몸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태범은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죠. 재활 첫날 마지막에 서린이 태범 쪽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쪽지 얘기하려고. 태범이 먼저 말했어요. 다 알아. 다 알고 왔어. 서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울려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죠.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표정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린이 재활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커튼을 걷어달라고 했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쪽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서린은 그 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태범이 병실을 나서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서린아. 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범이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쪽지 복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증거로 제출됐고 태범이 복사해 갖고 있던 것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잘 사는 척 그만해. 진짜로 살아. 서린이 그 종이를 봤습니다. 자신의 떨리는 글씨가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 나 살아있어요. 그 문장이 결국 닿았죠. 시간이 걸렸지만 닿았어요. 서린이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나 밥 먹으러 올 수 있어? 태범은 잠깐 멈췄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고개를 돌렸죠. 매일 와도 돼. 국밥 사줄게. 병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선 태범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죠.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었어요. 그 빛이 복도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태범은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걷는 사람의 발소리였죠. 69살 아버지가 그냥 집으로 가는 발소리였습니다.